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사줬더니 저보고 오지 말랍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입에서 뭐라고?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며느리 소영이는 단호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끼리 살고 싶습니다. 제발 좀 오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돌덩이로 짓눌린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온화해서 동네에서는 신사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첫 만남은 중매였는데 그때만 해도 부끄러워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떨려요. 남편이 조용히 건넨 그 말에 마음이 놓였었죠. 결혼 후 신혼집은 남편 월급으로 얻은 작은 전세방이었지만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집에 들어왔고 휴일이면 제 손을 잡고 한강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여보, 아이는 언제쯤 생길까? 결혼 1년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간절히 원하던 일이었지만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좋지 않았거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남편이 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아이 이름을 지어보며 이야기했어요. 준석이가 어때? 준수하고 든든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으로. 남편의 제안에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은 저를 공주 모시듯 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하고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주곤 했어요. 여보, 내가 할게. 당신은 그냥 우리 아기만 건강하게 품고 있으면 돼.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요. 남편이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서 우리 아들이다. 여보, 우리 준석이야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때의 행복이 지금도 제 가슴 한편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정말 예쁘게 자랐습니다. 밤에 울어도 신기하게 남편 품에 안기면 금세 조용해졌어요. 이 녀석 벌써부터 아빠를 더 좋아하는구나. 저는 질투가 나면서도 기뻤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이 아들을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들이 아빠를 너무 닮았네요 라고 하며 귀여워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11살 되던 해였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하던 남편이 배가 좀 아픈 것 같아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과로련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니 얼굴까지 누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여보, 병원에 가보자. 뭔가 이상해. 제가 재촉해서 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입원하세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의사는 우리 부부를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간암입니다. 그것도 꽤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남편과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준석이 아직 어린데. 남편은 제게 용서를 구했지만 잘못은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다만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뿐이었어요. 괜찮아,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병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편을 조금씩 갉아먹어 갔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체중도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도 아들 앞에서만큼은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말랐어? 아들이 물으면 아빠가 다이어트 중이야. 멋있어 보이지? 라며 장난을 쳤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 아들이 잠든 후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는 모습을 말이에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업주부였거든요. 하지만 고졸에다 경력도 없는 제게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뭔가 해봐야겠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준석이만 잘 챙겨줘.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일당은 15,000원이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 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도 화장실을 갈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부축해야 했어요. 체중이 30kg나 빠져서 뼈만 남은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 아들이 어느 날 조용히 물었어요. 11살짜리가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지 요즘 들어 말수가 부쩍 줄었거든요. 아니야, 아빠 곧 나으실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제게 말했거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남편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저를 병실 밖으로 불러내더니 말했어요. 여보, 내 통장이랑 보험 서류 여기 있어. 그리고 이건 준석이 교육비로 써. 미안해, 이것밖에 남겨줄 게 없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직 시간 많아요. 제가 울먹이자 남편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준석이 잘 키워줘. 그리고 너무 힘들면 재혼해도 괜찮아.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여보, 고마웠어. 준석이.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아들은 아빠의 영정 앞에서 계속 울었어요. 아빠 가지마. 아빠 없으면 안 돼. 그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오열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고작 500만 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며 장례비며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들어둔 생명보험이 있었지만 그것도 빚을 갚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내가 준석이를 어떻게 키우지?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품에는 키워야 할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39의 고졸 학력인 상황의 한부모 가정인 상황에서는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 아이가 있으면 야근이 힘들겠네요. 경력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던 길에 시장에서 도시락을 파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 혹시 일자리 있는데 없을까요? 제가 사정을 말하자 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럼 나랑 같이 도시락 장사해 볼래? 힘들긴 하지만 꾸준히 하면 하루에 3, 4만 원은 벌 수 있어.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아들 밥벌이가 급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주먹밥, 간단한 반찬들. 손이 서툴러서 처음에는 하루 종일 해도 20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잠결에 일어난 아들이 부엌에서 분주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일을 시작했어. 준석이 밥 먹여야 하잖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겨울에는 특히 힘들었어요. 새벽 5시부터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다 보니 손이 얼어 터져서 반창고를 붙이고 일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그렇지만 도시락 장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 10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거든요. 아들의 학용품비, 학원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오후에는 옷 수선 일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동네 세탁소에서 하루에 2~3시간씩 옷을 수선하는 일이었어요. 바지 기장 줄이기, 옷 사이즈 조정하기 같은 간단한 일들이었지만 처음에는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서 피가 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해봐. 사장님이 퉁명스럽게 말할 때마다 제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한 벌 수선하면 1,000원. 어려운 것은 2,000원을 받았어요. 하루에 10벌 정도 하면 15,000원 정도였죠. 저녁에는 집에서 추가로 일했습니다. 아들이 잠든 후에야 제 시간이 시작되었거든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수선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어깨가 결렸지만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더 벌 수 있었어요. 엄마, 밤늦게까지 뭐해?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서 나온 아들이 물었습니다. 옷 고치는 일하고 있어. 들어가서 다시 자. 제가 대답하자 아들이 제 곁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지? 그 12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찡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준석이가 내 삶의 이유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힘이 나는걸.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은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계속되니 어지러움과 두통이 일상이 되었어요. 가끔 일하다가 현기증이 나서 벽을 짚고 서야 하는 날도 있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도 아들은 꿋꿋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교 5등 안에는 항상 들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전교 3등 했어. 아들이 성적표를 들고 뛰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어지는 순간이었죠. 선생님들도 아들을 예뻐해 주셨어요. 준석이 어머니 준석이는 정말 특별해요. 서울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클수록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졌어요. 학원비, 교재비, 체험학습비. 다른 아이들은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계산해야 했습니다. 엄마, 영어학원 안 다녀도 돼. 나 혼자 공부할 수 있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14살짜리가 벌써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아들을 꽉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도시락 장사에 오후 수선 일. 밤에는 집에서 추가 작업까지. 주말에는 대형마트에서 시식코너 일을 했어요. 하루에 8만 원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엄마, 몸 좀 챙겨. 너무 무리하지 마.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할 때면 저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실제로는 병원에 가고 싶을 만큼 아픈 날도 많았지만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저를 보며 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해주곤 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고3이 되자 학원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논술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른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아들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 일도 추가로 시작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거의 19시간을 일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시락을 만들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아들이 학교 가려다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는 과로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아들이 병실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안 돼. 내 미래가 더 중요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쓰러져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수능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빠 없이 자란 아들, 가난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한 아들, 제 희생을 알고 있으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아들. 수능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계란국을 끓였습니다. 엄마가 만든 계란국 먹고 가. 속이 든든해야 버티지. 긴장한 아들이 국을 후루룩 마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떨렸어요. 엄마, 걱정 마요. 나 열심히 하고 올게. 아들이 문을 나서기 전에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빠 장례식 날 울던 모습, 처음 혼자 학교에 가던 모습, 밤늦게 공부하느라 불 켜진 방. 우리 준석이 정말 잘해왔어. 아빠도 하늘에서 응원할 거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여 동안 저는 초조했어요. 아들은 나름 잘 봤다고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밤에 남편 영정 앞에서 기도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보, 우리 준석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 내가 이렇게 애써서 키운 아이니까 분명 잘 될 거야.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아침 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성적을 확인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합격이야. 게다가 장학금도 받는데. 순간 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서울대 공과대학에 합격했고 성적 우수 장학금까지 받게 된 거였어요.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들과 함께 얼싸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 정말 고마워.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다른 상인들도 준석이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애 키워서 서울대 보내시다니 이제 어깨 펴고 사실 수 있겠네요. 라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우리 준석이가 해냈어. 서울대에 합격했어. 당신도 자랑스럽지? 내가 혼자서도 이렇게 키웠어.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학 4년 동안 아들은 장학금으로 학비를 해결했고 저는 생활비만 조금 보태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19시간씩 일하던 것을 15시간으로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빠듯했지만 아들이 다 커서 대학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제게 안부를 물었고 가끔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작은 선물도 사다 줬어요. 엄마, 이거 엄마 드리려고 샀어. 아들이 건넨 작은 목도리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가 돈 아껴 써야지. 왜 이런 걸 사와? 제가 타박하면 아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날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대학 2학년 때는 아들이 컴퓨터를 사고 싶다고 했어요. 전공 공부에 필요하다며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당시 컴퓨터가 200만 원 정도 했는데 제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밤일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3시까지 오수선을 하고 주말에는 청소 일을 추가로 더 했어요. 2달 만에 돈을 모아서 컴퓨터를 사줬을 때 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컴퓨터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회사 들어갈게. 아들의 그 약속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키가 작고 단아한 인상의 여학생이었어요. 이름은 김소영, 같은 과 후배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준석 오빠가 어머니 얘기를 항상 해서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 아이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인상이 참 좋았어요. 말도 바르게 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집안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소영이는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준석 오빠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이 아이가 제 고생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 이 아이라면 내 아들 잘 부탁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소영이는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럴 때마다 제게 과일도 사오고 가끔은 집안일도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설거지를 하려는 저를 말리며 자기가 나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서가, 소영이는 정말 좋은 아이구나. 너는 복 받은 거야. 제가 말하면 아들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맘에 드시죠? 소영이도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그 후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초봉이 4천만 원이었는데 당시로서는 꽤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집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집을 매매하기엔 너무 비쌌거든요. 그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제 노후를 위해 비축해둔 소중한 돈이었죠.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20년 동안 피땀으로 모은 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집 걱정을 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 될 소영이의 부모님께 면목도 없고 무엇보다 아들이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준서가, 엄마가 아파트 하나 사줄게. 신혼집 걱정은 하지 마. 어느 날 저녁 아들과 소영이가 함께 있을 때 말했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엄마 노후 자금인데 그러면 안 되죠. 괜찮다. 엄마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엄마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야.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소영이도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소영아.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 엄마는 평생 준석이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너까지 생겼잖아. 가족이 늘어나서 기뻐.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저희 재산과 아들이 추가로 대출받은 돈을 합쳐서 계약했어요. 부동산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등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제 통장은 거의 텅 비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든든한 집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뿌듯했거든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영이네 집에서 예단을 준비해주고 저는 아들 양복과 신혼 가전제품을 준비했어요. 남은 돈이 많지 않아서 검소하게 준비했지만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은 정말 멋있었어요.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돌아가신 남편과 똑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이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꼭 천사 같았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이제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식이 끝나고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저도 울컥했어요. 우리 준석이 이제 정말 어른이네.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제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소영이도 제게 와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오빠랑 잘 살게요. 어머니께도 효도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서 혼잣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보이지? 우리 준석이 이제 가정을 꾸렸어. 정말 좋은 며느리도 만났고. 나 이제야 숨 좀 돌리네. 이제는 내 걱정도 좀 덜어도 될 것 같아. 통장은 비었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제 임무를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손주도 보고 더 늙어서는 아들 내외가 저를 보살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제 희생과 헌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초반 몇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니 완벽했다고 해야겠네요. 며느리 소영이는 일주일에 2번은 꼭 제게 안부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침은 드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아서 한참을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소영아 고맙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준석이는 어때? 회사 일 힘들어하진 않고? 명절에는 더욱 반가웠어요. 추석과 설날에는 소영이가 직접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왔거든요. 어머니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송편이에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어머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만들었네. 우리 소영이 참 잘한다. 제가 칭찬하면 소영이는 수줍게 웃으며 아직 서툴러서 많이 부족해요 라고 겸손해했어요. 아들도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아 우리 준석이가 정말 철이 들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가끔은 둘이서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소영이는 제 낡은 집을 보고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어머니 집이 정말 정겨워서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심지어 손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거든요. 소영아 아기 계획은 언제쯤 생각하니?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직 저희 둘이 직장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라서요. 1, 2년 후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소영이가 웃으며 대답했을 때 저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행복에 취해서 못 본 거였죠.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 나중에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틀 후. 그리고 나중에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어머니 바빠서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라는 짧은 전화가 왔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지금 좀 바빠서 이따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전에는 한 번 통화하면 30분은 좋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5분도 안 되어 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회사 일이 바쁘니까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견디다 못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길이었지만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무작정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소영이가 나왔는데 제가 온 걸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하셨나요? 아 갑자기 와서 미안해. 준석이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제가 말했더니 소영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저희가 좀 나가봐야 해서요. 준석 오빠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때 아들이 안에서 나왔어요. 제가 온 걸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정말 급한 약속이라서 나가야 되는데. 다음에 시간 맞춰서 와주세요. 아들은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어요. 그날 저는 1시간 반을 걸려 찾아갔지만 10분도 안 되어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굴지? 그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는 미리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준서가 이번 주말에 너희 잠깐 보러 가도 될까? 엄마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소영이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항상 이런 대답만 돌아왔어요. 명절에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소영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오지 않았어요. 대신 백화점에서 산 선물 세트를 들고 왔죠. 어머니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직접 못 만들었어요. 대신 좋은 걸로 샀어요. 소영이가 말했지만 성의가 없어 보였어요. 게다가 예전에는 제 집에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이제는 2~3시간 있다가 어머니 저희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라며 서둘러 돌아갔어요. 그런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니까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나? 내가 부담스러운 건가? 하고 자책하게 되었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고 방문도 줄였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사이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연락을 했는데도 아들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어요. 엄마 뭐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안부 묻고 싶어서. 아, 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이런 식으로 3분도 안 되어 전화가 끝났어요. 예전처럼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은 완전히 사라졌죠. 더 충격적인 건 손주 이야기를 꺼낼 때였어요. 준서가 아기 계획은 어때?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버럭 화를 냈어요. 엄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 간섭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해요? 좀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간섭으로 취급받는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간섭하는 엄마인가? 아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가? 하고 자책했어요. 그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낸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불쑥 물었어요. 어르신 아드님 집 내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아, 몰랐나 보네요. 우리 딸이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아파트 매물로 나왔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2억 원을 들여서 마련해준 집이 제 허락도 없이 팔려나간다는 거였어요.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우리 딸이 직접 확인해 봤거든요.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나왔다고 하네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부동산 앱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제가 마련해준 바로 그 아파트가 매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준서가 집 내놓았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를 엄마만 모르고 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 실은 사정이 좀 생겨서. 사정이 뭔데? 내가 마련해준 집인데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팔려고 해?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소영이 부모님이 더 좋은 집을 봐두신 게 있어서. 그래서 갈아타려고.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더 좋은 집? 그럼 내가 마련해준 이 집은 형편없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소영이네 부모님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해서.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사돈댁이 더 좋은 집을 준다고 말도 없이 내놓다니.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은 뭐가 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집 명의가 김소영으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담보 대출까지 받아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종이를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제가 2억 원을 들여서 산 집이 언제부터인가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예전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아들 명의로 계약했었는데 언제 며느리 명의로 바뀐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준서가 집 명의가 왜 소영이로 되어 있어? 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무슨 세금 문제? 신혼부부 특례 때문에 소영이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바꿀 생각이었어요.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화가 난 건 이런 중요한 일을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했다는 거였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엄마 죄송해요. 그냥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서.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남의 명의로 해놓고 복잡하게 하기 싫었다고요? 그리고 저는 1억 5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대출은 대체 뭐 때문에 받은 건데? 엄마, 실은 회사에서 투자하라고 해서 주식에 좀 투자했는데 주식을 하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잠깐이에요, 엄마. 회수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추천해준 주식이라서 확실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마련해준 집을 담보로 주식 투자를 했다니. 그것도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주식은 어떻게 됐는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 좀 손해라서. 얼마나? 거의 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어요. 집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주식을 했다가 거의 잃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이 거칠어져서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던 날들, 허리가 아파서 잠 못 이뤘던 밤들, 그렇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럼 대출은 어떻게 갚을 거야?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을 파는 이유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대출을 갚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견디다 못해 아들 집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집 팔면 얼마나 남니? 엄마, 대답해봐. 대출 1억 5천 갖고 중개수수료 빼면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봐. 아들은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많이 남지 않아요. 그동안 밀린 이자도 있고. 그럼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간 거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다시 벌면 돼. 나 이제 연봉도 올랐고. 다시 벌면 된다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이제 몇 살인지 알아? 70이야, 70. 이제는 편히 살아야 할 나이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소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원해서 이런 게 아니라. 너희도 원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소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내 허락도 없이 내가 사준 집을 내 명의로 바꾼 것도 원해서가 아니고 담보대출 받은 것도 원해서가 아니야? 소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소영이가 지금까지 참고 있던 게 터진 건지 높아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뭔데? 앞으로는 좀 거리를 두고 지냈으면 해요. 저희끼리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잃고 나니 이제는 아예 연을 끊자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야? 저희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고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간섭이라니. 자식이 잘 사는지 궁금해하는 게 간섭이라니. 손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게 간섭이라니. 준서가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해. 당분간 좀 쉬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어요.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쉬라고? 당분간 쉬라고? 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엄마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내 평생 모은 돈 2억을 날려버리고 이제 나한테 꺼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 소영이가 맞받아쳤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 거리를 두자는 게 무슨 뜻이야? 솔직히 말해봐. 저희에게도 저희만의 인생이 있어요. 어머니 인생에 저희가 전부일 수는 있지만 저희 인생에서 어머니가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요. 저는 아들이 제 전부였는데 아들에게는 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아들이 일어나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엄마 저희가 엄마를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 많이 사랑받는 게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이 사랑받는 게 부담이라고요?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부담이라고요? 부담이라고? 네. 엄마의 사랑이 너무 무거워요.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한 게 너무 많아서 저는 항상 죄책감을 느껴요. 뭘 해도 엄마한테 빚진 것 같고. 빚진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엄마 생각부터 해야 하고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조심해야 하고. 그때 소영이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니의 희생이 무서워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저희는 평생 어머니의 은혜에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살아야 해요. 난 은혜를 갚으라고 한 적 없어. 말로는 안 하셔도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그걸 요구해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늘 제 희생을 어필했었어요. 그리고 소영이가 더욱 잔인한 말을 했어요. 사실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언젠가는 저희와 함께 살려고 하실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거리를 두려고 한 거예요. 함께 살려고? 네. 어머니는 혼자 사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저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집은 받아먹되 저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네. 효도하겠다는 것도 잘 모시겠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 어머니. 됐어.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다 알겠어. 너희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알겠다. 이제 알겠어. 엄마. 괜찮아. 엄마가 이해했어.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소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원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소영아. 너희가 원해서 하는 거 맞아. 그리고 너희 권리이기도 하고.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집 처분은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남는 돈도 가져가렴. 어차피 내가 받아봤자 별로 남지도 않을 테니까. 엄마 그런 말씀.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잖아. 제가 현관으로 향했을 때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준서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널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왜냐하면 그게 내 선택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너도 너의 선택을 해야 할 때야. 엄마. 내가 엄마 없이 사는 걸 선택했으니까 엄마도 너 없이 사는 걸 선택할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아들 말이 맞는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있었어요. 아들을 너무 제 인생의 전부로 만든 것. 제 꿈도 제 행복도 모든 걸 아들에게만 의존한 것이 잘못이었던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39세부터 지금까지 저는 준석이 엄마로만 살았어요. 이순자라는 한계인은 없었죠. 오직 아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들도 그런 제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누가 봐도 과도한 희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서가 엄마가 미안했다. 내 말이 맞아. 엄마가 너를 너무 올째였나 보다.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행복해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건강하게 잘 살고 좋은 아빠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2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 살아볼까봐. 그동안 준석이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어때? 나쁘지 않지?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몇 개 왔는데 엄마 미안해요.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연락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존재라면 아예 사라져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소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준석 오빠가 걱정하고 있어요. 한 번만 연락 주세요. 소영아 너희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말이야. 어머니. 그리고 집 처분은 잘 되고 있지? 빨리 정리해서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정말로 제게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저도 아들에게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70세의 새 출발이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 전부였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아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난 후 한 달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20년 동안 아들 중심으로 돌아가던 제 삶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거예요. 아침에는 아들에게 아침 인사 전화를 걸었던 시간, 점심에는 도시락 잘 먹었는지 궁금해하던 시간,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묻던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공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계속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엄마였을까? 자책과 원망이 반복되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동안 아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늘 음식을 준비해 두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장을 볼 의욕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라면이나 김치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에는 더 괴로웠어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네. 차라리 나도 당신 따라서 일찍 떠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서웠어요. 정말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더 힘든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요즘 아들이 안 온다던데. 아이고, 그래서 요즘 저렇게 수척해지신 거구나. 귀에 다 들렸지만 못 들은 척 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제 사정을 다 아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오래 알고 지낸 아주머니가 직접 다가왔어요. 미수가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먹고 다녀요, 언니. 걱정 마세요. 아들은 언제 와? 요즘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 순간 목이 메어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것 봐, 자식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가 결국 혼자 남겨졌네. 참 서글픈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70평생을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동정받는 불쌍한 할머니였던 거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노인 우울증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서 나온 할머니가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자식들한테 원망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나를 버리나 하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너무 자식에게만 의존해서 살았구나 하고. 그 할머니의 말이 제 가슴을 쿵 쳤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39세부터 70세까지 31년을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제 꿈도 제 취미도 제 친구도 모두 포기하고 말이에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늦었다고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그 할머니는 73세에 서예를 시작해서 이제는 동네에서 서예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자신만의 삶을 찾은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정말 아들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일까? 나에게도 나만의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동네 복지관에 가봤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어색했어요. 그동안 그런 곳에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어르신 처음 오시는 건가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사실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어요. 그동안 제 관심사라는 게 아들뿐이었으니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배우고 싶어요. 그럼 우선 이것저것 구경해보세요. 노래 교실도 있고 요리 교실도 있고 컴퓨터 교실도 있어요. 복지관을 한 바퀴 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어요.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 모습을 보니까 부러웠어요. 저분들도 다 자식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사실 수 있을까? 여러 프로그램을 둘러보던 중 한글 교실을 보게 되었어요.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고 계셨어요. 어머, 이분은 처음 보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네, 구경하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좋아요.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글을 배우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전 한글 읽을 줄 아는데. 제가 머뭇거리자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럼 반대로 한글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어릴 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셨어서 한글이 서투르세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별로 배운 게 없어서요. 괜찮아요. 한글만 읽고 쓸 줄 알면 돼요. 이분들은 정말 기초부터 배우시거든요.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언니 도와주세요. 우린 이름도 제대로 못 써요. 언니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정이었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선생님과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에요. 첫날에 저는 85세의 황점순 할머니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이었어요. 미수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늙어서 머리가 돌대가리가 됐나 봐. 할머니가 연필을 꾹꾹 쥐고 글씨를 쓰려다 실패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언니.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도 모르게 다정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황자 어떻게 쓰는지 또 알려줘. 이렇게요. 가로 획 긋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또박또박 따라 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이고 이번엔 잘 썼네. 고마워. 언니가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1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동안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는데 처음으로 충실한 시간을 보낸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며칠 지나니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점순 언니 외에도 영자 언니, 봉순 언니 이렇게 세 분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미숙이 너는 자식이 몇이나 돼? 영자 언니가 물으셨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아 그래? 효자야? 순간 말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요. 바쁘니까 자주 못 봐요.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우리 때처럼 부모 모시고 사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 봉순 언니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자식 셋이나 키웠는데 명절에나 한 번씩 보지. 평소에는 전화도 안 와. 그래도 너희는 자식이 여럿이라도 있잖아. 나는 아들 하나뿐인데 그놈도 장가가더니 나 몰라라 해. 점순 언니의 말을 들으니 제 얘기 같았어요. 언니들도 그래요?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하지만 뭐 어쩌겠어?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맞아. 원망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할머니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미수가 내가 손주한테 편지 썼어. 한번 봐줘. 할머니가 건넨 편지를 읽어보니 감동이었어요. 서툰 글씨지만 손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언니 정말 잘 쓰셨어요. 손주가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치? 내가 이제 글을 쓸 수 있다니 꿈 같아.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제가 가르친 것들이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복지관 선생님도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미숙님 정말 잘 가르치세요. 할머니들이 미숙님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데. 아니에요. 미숙님은 인내심이 많으시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대해 주시잖아요. 그게 느껴지나 봐요. 그런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사랑이었지만 이분들에게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랑이었던 거죠. 한글 교실이 재미있어지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복지관에서 실버 요리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참가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배우러 갔는데 알고 보니 제가 다른 분들보다 요리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동안 아들 먹이려고 온갖 요리를 다 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할머니가 물으시면 제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세요. 요리 선생님도 저를 보조 역할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글 교실 자원봉사자이면서 요리 교실 보조교사가 되었어요. 바쁘긴 했지만 뿌듯하고 재밌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복지관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도 많았지만 각자 나름대로 삶을 즐기고 계셨어요. 미수가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갈래? 영자 언니가 어느 날 제안했어요. 영화요?
응, 근처에 실버 영화관이라고 있어. 어르신들은 할인해줘. 저는 남편이 죽고 나서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과도 몇 번 가자고 했지만 바쁘다고 해서 포기했거든요. 좋아요, 가봐요. 그날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영화를 봤어요. 로맨스 영화였는데 할머니들이 저 남자 잘생겼다. 여자가 왜 저래? 하며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소리가 재미있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숙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점순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때는 무슨 큰 걱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표정이 어두웠는데 지금은 웃는 일이 많아졌어.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느꼈어요. 정말로 웃는 일이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웃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하루에 몇 번씩 웃게 되었어요. 주 3회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가끔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이런 생활들이 지나니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하루 보람 있었다 하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거울을 보면 표정이 밝아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어둡고 우울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왔거든요. 미숙이 요즘 되게 젊어 보인다. 미자 언니가 어느 날 말했어요. 정말요? 응, 뭔가 활기가 생겼어. 예전에는 늘 시무룩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몸도 건강해진 것 같고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어요. 한글 교실 할머니들은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고 요리 교실에서도 저를 찾는 분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미숙 언니는 언제 와요? 제가 하루 못 가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지만 이분들에게는 필요한 존재였던 거죠. 그게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혹시 정식으로 저희와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복지관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이요? 네, 시간제 강사로 모시고 싶어요. 한글 교실하고 요리 교실 보조교사로요. 저 같은 사람이 강사를요? 미숙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어르신들이 미숙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분을 찾고 있거든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원봉사가 아니라 정식 일자리였던 거죠. 한번 해보세요. 미숙님 같은 분이 정말 필요해요. 그렇게 저는 70세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복지관 시간제 강사라는 명함도 받았어요. 명함을 받아든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미숙이라는 이름으로 된 명함을 받는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은 늘 준석이 엄마로만 불렸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 아들이 집에 불쑥 찾아왔어요. 엄마, 안에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자. 뭐 그리 할 말이 많아? 아들이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사실 소영이랑 이혼하게 됐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 이혼? 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한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해. 소영이가 있을 때는 엄마가 부담스럽고 간섭한다고 했으면서 이제 헤어지니까 내가 필요한 거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은 어떻게 됐어? 그게 이혼하면서 소영이가 가져갔어요. 그럼 너는 지금 어디 살아? 임시로 고시원에. 그 순간 예전 같으면 가슴이 미어져서 당장 와서 같이 살자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래서? 엄마,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안 돼. 난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너 때문에 다시 그만둘 수는 없어. 엄마 인생이요? 그래. 엄마도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도 있어. 난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아마 엄마는 언제나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저는 네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가 항상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는 없어. 그날 밤 아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미자 언니와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잘했어. 자식이라고 해서 평생 뒤치다꺼리를 해줄 순 없잖아. 하지만 그래도 아니야, 내가 계속 도와주면 계속 엄마에게 의존할 거야. 이번 기회에 정말로 독립하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위해서야.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31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차례였죠.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제가 원룸이라도 구해서 살게요. 그러니까 가끔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정말로 반성하고 변했을 때 생각해 볼게. 엄마. 준서가 엄마에게 사과할 게 있으면 제대로 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도 세운 다음에 연락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에도 참여했어요. 미숙 선생님, 이번에 실버 유튜브 프로그램 해보실래요? 젊은 직원이 제안했어요. 유튜브요? 그게 뭐예요?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해보니 재미있었어요. 제가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이나 간단한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자, 오늘은 김자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놀랍게도 구독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00명, 200명, 500명. 제가 유튜버가 된 거예요. 이미숙의 행복한 배움터라는 채널명으로 일주일에 2번씩 영상을 올렸어요. 댓글도 달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선생님 요리 따라 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건강하세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지관에서는 정식 직원이 되었고 유튜브 구독자는 2만 명이 넘었어요. 출판사에서 제게 책을 내자는 제안도 왔어요. 70세에 시작한 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선생님 TV 출연 제안도 왔어요. 복지관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TV요? 네, 교육방송에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하는데 출연해달라고 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TV 출연이라니. 그날 저녁 미자 언니와 함께 등산을 갔어요. 미수가 너 정말 대단해. 이제 완전히 유명인이네? 무슨 유명인이에요? 그냥 할 일이 생긴 거죠. 아니야, 너는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아들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제 정체성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미숙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뒤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준석이니? 엄마.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심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내 소식은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로 우연히 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서가 엄마도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올째였나 봐.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저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엄마 일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건가요? 나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일정에 맞춰서 만나자. 네,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난 이제 준석이 엄마가 아니라 이미숙이야. 그걸 인정해줘야 해. 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미숙 선생님.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과는 월 1회 정도 만나고 있어요. 예전처럼 매일 전화하거나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대신 만날 때마다 진짜 대화를 나눠요. 아들도 혼자 살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요리도 배우고 빨래도 스스로 하고 정말로 독립한 어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는 71세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이미숙 선생님으로 불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책도 출간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매일 충실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아들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아들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제 인생의 일부일 뿐이죠. 며칠 전 복지관에서 새로 온 할머니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식들이 안 와줘서 너무 외로워요.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언니, 자식들이 안 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니가 언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네, 언니는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언니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해보셨어요? 그게. 이제부터라도 언니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저 자신도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도 저는 복지관에 갑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새로운 할머니가 오셨거든요. 85세 할머니인데 죽기 전에 손주에게 편지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세요. 선생님, 저 같은 늙은이도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70세에 새로운 걸 시작했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게 오늘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자식 사랑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도 꿈꿀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에서 시작된다는 것. 71세에 찾은 진짜 행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더 많은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